안녕하십니까. GWP 국정학 교수 김진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8월 11일 얼마 며칠 안 남았는데 합격 필기 합격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봤던 7급 문제, 9급 문제는 그래도 많이 거의 완벽하게 복귀를 했는데 7급 문제는 사실 완벽하게까지는 복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스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간 이번 시험 문제를 분석을 어느 정도 유형을 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그 핵심 문제 풀이 해가지고 2개월 동안 한 그런 문제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많이 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면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유형을 보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났으니까 이 내용 갖고 이렇게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식별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좋죠.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 문제 출제 경향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7급 복귀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기출문제 복귀 7급과 9급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국정학 GWP에서 발간한 제가 발간한 국정학 책에 파트 2 분야가 정보 생산 활동인데 파트 1은 정보란 무엇인지 또 국가정보학이란 무엇인지 이 파트인데 국가정보에 대한 소개, 국가정보학이란 무엇인지의 소개 파트가 이제 파트 1이고 파트 2는 국가정보 생산 활동이에요. 그래서 정보 순환 활동 그리고 비밀 및 비밀 공작과 보안 및 방첩 활동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난 거죠. 파트 2에서. 파트 3는 이제 실전 국가정보 영역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국가 안보와 그다음에 산업경제 활동, 산업경제 정보 활동, 그다음에 사이버 정보전, 테러 및 국제 범죄 이 파트인데 이 파트가 파트 3예요. 이 파트에서 이 정도 나오고요. 파트 4는 이제 세계 국가 정보 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트 5는 국가 정보 기관에 대한 국가의 어떤 통제 그리고 발전 방향, 협력 문제 이런 문제 파트가 이제 이 파트 5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문제 분포도가 5년간 출제 문항 분포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 국가정보 활동 영역 파트, 업무 영역 파트인 정보 생산 활동, 그다음에 보안 및 방첩 활동, 비밀 공작 활동 이 부분이 대부분이 통상 많이 차지했다 매년마다 이렇게 다른 파트보다 많이 차지함을 볼 수가 있어요. 21년부터 25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집중과 전략의 개념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정확히 복귀를 하지 못했다. 단지 여러분들이 출제 경영과 문제 유형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저 문제가 저렇게 나왔을 수 있구나, 저 문제가 저런 답이구나 이런 것을 한번 유추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다음 중 질적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설이나 명제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양이나 사례가 충분하거나 객관적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사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벌써 여러분들 질적 분석 기법은 어때요? 자료의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필요한 양이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객관적 또 가치 중립적인 사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이 말이 벌써 나오는 것은 뭐예요? 벌써 이것은 양적 분석 기법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1번이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질적 분석 기법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추론,
예, 추론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질적 분석 기법이에요. 1번과 지금 대두적이죠. 그리고 3번 어떤 현상의 배경과 인과관계를 중시하면서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내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또 북한 공산 체제의 정치 구조, 정치 특징, 뭐 이런 것들, 그런 내부적인 접근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적인 분석 기법은 주관적인 의도, 또 어떤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번 질적 분석 기법은 국가의 외교력, 경제력, 경쟁력, 그다음에 동맹관계 등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양적인 분석 판단을 통해서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동맹관계, 경쟁력, 외교력. 물론 요즘 분석 기법이야 뭐 양적, 질적 분석 기법을 같이 혼합해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특징상 이것은 질적 분석 기법에 더 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정보 순환에 대한 문제. 정보 순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CIA는 정보 순환 단계를 기획 및 지시, 처리, 수집, 분석 및 생산, 배포 순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수집과 처리를 바꿔놨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뭐 이런 순위, 배포 순이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또는 배포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처리, 수집을 바꿔놓은 이런 순서 자체에서부터 해가지고 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정보 요구 단계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정보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단계가 되겠죠. 정보 요구 단계에서는.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가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필요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3번 정보 순환의 속도, 즉 적시성 말하는 거예요. 속도는. 정보기관의 내 대응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다. 정보 순환, 똑같이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를 해주는데 A 기관의 정보는 B 기관의 정보보다 어느 정도 정확성은 비슷하지만은 더 빨리 보고한다. 할 때 경쟁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겠죠. 정보 순환의 속도, 적시성은 정보기관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환류 단계를 통해서 정책 공동체와 정보 공동체 간의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예, 환류 배포하고 나서 사용자가 정보 사용하고 나서 사용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정책 결정자라든가 정보 사용자가 정보를 생산해내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환류,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2, 3, 4번은 맞는 말이고 1번은 이제 여기서 순서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정보 감독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 휴즈라이언법은 비밀공작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였다 하는데 이 휴즈라이언법에서 비밀공작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법, 국가안보법 1947년에 미국의 국가안보법에서 비밀공작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정의를 거기서 최초 내리긴 내렸어요. 그래서 휴즈라이언법은 어떤 그 비밀공작에 관련된 제재법, 관련된 의회에 보고하고 통제를 하는 이런 법이 최초의 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이 답이 되는데 자, 2번은 정보감독법은 모든 정보활동에 대해서 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거는 이제 휴즈라이언법 이후에 정보감독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의회 보고를 사전에 하도록 의무화했고 정보신원법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에서 활동하는 비밀요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해외정보감시법 파이자는 감청 등 감시활동의 영장심사를 통해서 부적절한 국내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외정보감시법은 이제 국내 감청 활동에 대한 영장 심사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비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비밀. 파트 2의 보안 및 방첩. 이 파트 이제 비밀 파트가 나오는데 자
1번 봅시다. 1번.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분류하여 보관하는데 이를 비밀 분류라고 한다. 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해서 보관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비밀 분류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문서의 분류는 정보의 민감도, 즉 정보가 적대 세력에 알려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 만약 여러분들의 1, 2, 3급 기준을 국가안보에 또 외교에 막대한 외교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1급이고, 외교 막대한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 1급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2급이고, 해를 끼치는 것이 3급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문서 분류라는 것은 이제 비밀 분류를 말하는 것이죠. 민감도라든가 적대 세력에 알려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밀 분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3번. 미국은 1951년 트루먼 행정부 시절부터 모든 정부 부처에 비밀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다.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요 내용을 두고 4번을 보면은 우리나라 보안업무 규정상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외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뭐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3급 비밀이거든요.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2급인데 여기서는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를 해서 이거 4번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죠. 3번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배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4번이 정확하게 틀린 내용으로서 4번을 선정을 하면 되는 문제고, 3번은 일단은 51년도에 트루먼 행정부 시절에 비밀 분류 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인간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첩보원으로 협조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대상자의 취약점을 조성하여 이것을 이용해서 협박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다. 예, 첩보원을 획득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coercion, 그 다음에 comprehension, compromise, 요 두 가지가 이번에 시험에 또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강제, 그 다음에 협박을 통해서 첩보원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이제 거의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됐죠. 첩보원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2번, 비공식 가장정보관은 대상국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폭넓은 정보 수집 활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예, 비공식 가장정보관은 어때요? 대상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첩보원인지 사업가인지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상국 감시 대상은 안 되죠. 공식 가장정보관이 대상국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폭넓은 정보 수집 활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3번, 공직 가장 정보관은 외교관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되는 정보원이다. 예, 맞죠? 공직 가장 정보관은 외교관처럼 대사관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거예요, 같이. 대사관 요원으로서 영사, 참사관 이렇게 해서 근무하면서 실제 이 사람들의 임무는 또 이 사람들의 신분은 정보 요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무는 주로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을 재반 상황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나라의 주재국, 다른 나라 그 대사관들, 대사 요원들과 함께 또 다른 나라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바로 공직가장 정보관의 임무가 되겠죠. 4번, 공직가장 정보관은 일상 업무 가운데 해당국 정보원에게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자, 공직가장정보관은 일상 업무 가운데 해당국 정보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인원들이라고 해서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만일 공직가장정보관이 해당 국가의 정계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 그러면 바로 눈에 띄겠죠? 해당 국가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공직가장정보관이 만나는 사람들은 해당 국가의 다른 나라에서 파견돼 나온 정보 요원들, 즉 대사관 요원들을 주로 많이 만나면서 해당국 대사관 요원들을 위주로 좀 많이 인적 관계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폭넓은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은 비공직가장 정보관이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4번이 5번은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6번 다음 중 국가정보의 속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국가정보는 그야말로 전방위성 측면도 있어요. 국가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도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쓰임을 당해야 되고 그것이 국가정보의 효과성, 효능, 또 기능,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전방위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국가정보는 당연히 비밀성을 갖고 있다겠죠. 있죠. 그렇지만 국가정보가 합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거리가 멀죠. 국내적으로는 합법성을 인정받지만은 국제적으로는 합법성을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수집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 공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합법성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밀리에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의 성격,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합법성은 아니라는 거죠. 한목적성은 뭐예요? 국가정보를 생산하는 또 수집하고 생산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국가안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 정책 수립자, 정책 결정권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이 국가정보가 생산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정보의 속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합법성이다. 7번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자,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투입 변수로서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국가정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정보를 생산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국가정보라는 것은 투입 변수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로버트 맨달은 국가안보는 일반적으로 국가정보의 책임으로서 국가와 시민의 핵심적인 가치가 대내외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도 로버트 맨달,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금년도 또 작년 연말서부터 해서 현대 국가정보학하고 문정인의 책자를 갖고 여러분들 쭉 특강을 진행했는데 그 현대 국가정보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찾아보시면 로버트 맨달 국가안보는 일반적으로 국가정보의 책임으로서 국가 및 시민의 핵심적인 가치가 대내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해서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것은 물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3번 국가정보는 대내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수단인 반면 국가 통치 수단으로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과 경찰 기능 수행과는 무관하다. 아니죠. 법 집행, 경찰 기능 수행과 당연히 미국의 FBI를 생각해 보십시오. 법 집행, 국내 방첩 활동하면서 당연히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도 하죠. 법 집행도.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에서 수집된 정보가 이 사회 치안 안전과도 관련돼서 함께 협업이 가능한 그런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 질서 유지의 법 집행과 를 위한 어떤 그 법 집행과 경찰 기능과는 무관한 것은 아니죠. 국내 방첩 활동 자체가 이제 사실은 국내 치안, 질서 유지와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4번. 국가정보는 군대 조직이나 정보 조직 내 일부 부처의 업무 차원을 넘어 보다 고차원적인 국가 차원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군대 조직이나 정부 조직 일부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는 부문 정보가 일부 부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예, 정부의.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차원적인 정보가 바로 이제 국가정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8번 인텔리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인텔리전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항상 거의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것인데 자, 인텔리전스는 어떤 현상의 의미가 분석과 평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이다. 이건 인텔리전스의 기본적인 어떤 정의가 되겠죠. 어떤 현상의 의미가 분석과 평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이다. 어떤 현상의 의미. 자, 첩보라는 것 어때요? 첩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현상에 관계되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수집한 그 현상에 대한 내용, 수집된 내용을 분석 평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 바로 인텔리전스라는 거죠. 예. 자, 2번 인텔리전스는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인포메이션보다 포괄적이다. 인텔리전스 즉 인포메이션 이건 영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널려 있는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 첩보를 찾아내고 그 찾아내는 첩보를 다시 분석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최종 엑시스로 남는 것이 인텔리전스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돼? 인포메이션보다 당연히 영역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바운더리가 적은 것이죠. 예. 인포메이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죠. 예. 그래서 2번이 당연히 잘못된 내용이고요. 3번 인텔리전스는 주로 정부기관이나 군대 등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어떤 용어다. 인텔리전스는 그렇죠. 정보기관이라든가 군대에서 사회에서의 정보는 인포메이션인 반면 국가정보기관이라든가 군에서는 어때요? 정보가 인텔리전스. 예. 실제 사용되지는 정보는 인텔리전스다. 예. 자, 4번 인텔리전스는 비밀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정보와는 구분된다. 그렇죠? 비밀성. 인텔리전스의 특징은 비밀성. 일반적인 인포메이션의 정보,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은 비밀성보다 공개성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인텔리전스는 인포메이션과 구분되는 결정이익은 비밀성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인포메이션도 우리가 첩보로서 어느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알고자 첩보를 수집했을 때는 그 첩보는 비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비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인포메이션은 비밀성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예. 자, 9번. 다음 중 제임스 베리가 제시한 비밀 공작의 정당화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임스 베리가 비밀 공작을 정당화할 수 있는 5가지 얘기를 했죠. 사전 승인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타당성의 원칙, 수단과 목적 비례의 원칙,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전 승인의 원칙은 비밀 공작이 관계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명백히 승인된 뒤에 수행돼야 한다. 그럴 때 이제 비밀 공작이 정당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이제 정당성의 원칙은 사실은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합법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성의 원칙은. 정당성의 원칙은 비밀 공작의 의도와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의도와 목표가 뭡니까?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의도와 목표. 이 의도와 목표가 국가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의도와 목표가 개인의 또 어떤 통치권자,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비밀 공작은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때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합당한 의도, 목표, 비밀 공작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도, 목표가 정확해야 돼. 그것이 바로 정당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타당성의 원칙은 이제 비밀 공작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할 때 추진돼야지 비밀 공작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수단과 목적의 비례 원칙은 선택된 수단과 방법이 공작 목표에 부합돼야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충성의 원칙은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을 때만 이것이 비밀 공작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당성의 원칙은 이제 잘못된 어떤 합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의도와 목표 그것이 정확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10번 다음 중 각종 산업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국 기업인 프란시스 로웰은 영국에서 방직 직조기계 제작 기술을 몰래 빼냄으로써 최초 산업 스파이로 일컬어진다. 하여튼 미국도 이제 당시 1700년도 요 당시에는 이제 옷감 종류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영국에서 이런 일을까지 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산업 스파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고 맞는 말이고요. 2번 미국 산업보안의 업무 영역에는 출입통제, 재난관리, 석유보안, 손실방지, 약물남용 등이 포함되며 1966년 산업 스파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스파이법을 제정했다. 스파이법이 1966년이 아니라
스파이법은 1996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 스파이법이 이제 1996년도에 미국이 제정을 했고, 산업 스파이 활동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 기밀을 해외에 유출 시에는 징역 15년, 벌금 550만 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50만 달러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96년도에 경제 스파이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실제 1960년이 아니라 90년이다. 60년이 아니라 3번 오늘날 각국은 군사시설, 국가통신망 시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대해서 각종 첨단 기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해외 세력에 의한 전자감시 장치를 통한 침투 공작만으로도 실제 전쟁 이상의 어떤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유학생에 의해서 경제 스파이 활동의 기틀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특별히 임무를 줘서 산업경제 첩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요 2번이 연도를 아마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비밀로 분류된 자료의 표시 방법. 아까 비밀 문제가 나왔는데, 보안 문제가, 비밀 보안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두세 문제는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 두세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군문에 근무하실 군 정보직 요원들인데 보안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 보안 문제가 다행히 이렇게 나왔네요. 자, 비밀로 분리된 자료의 표시 방법. 이것도 제 기본서에 다 나와 있죠. 자, 비밀 문서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 겉표지에 위아래, 그 다음에 각면 위아래 중앙에 비밀 등급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필름은 비밀 표시가 되지 않은 봉투에 넣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영상 필름은 처음과 끝에 각각 비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도, 항공, 사진, 궤도는 위아래 중앙에 적절한 크기로 비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4번 수사상의 증거물은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는 그 자체에 비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표면에 반영구적 등급을 첨부해서 취급을 한다 하는 내용도 보안 업무 시행규칙, 보안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정보 분석과 일반 사회 과학의 비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자, 일반 사회 과학 그다음에 정보 분석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봅시다. 1번 일반 학문에서의 궁극적 목표는 예측보다는 설명에 더 무게를 둔다. 일반 학문은 연구 자체가 목적이 진리탐구예요. 진리탐구.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현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의 목표를 논리적인 설명의 목표를 두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보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므로 정책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렇죠?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 정보 분석은 때때로 첩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첩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양의 정보 첩보를 갖고 분석을 해서 하나의 정보 인텔리전스를 생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분석 없이 정보 없고 첩보 없이 마찬가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첩보가 있어야 되겠죠. 자, 4번 학문과 정보 분석은 모두 시간적인 제약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건 뭐 결정적으로 잘못된 문제겠죠. 학문, 정보 분석은 시간적인 제약성이 늘 따르는 거죠. 적시성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정보 분석은. 그렇죠. 학문은 어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어떤 일정을 정해두고 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제약성이라기보다는 순차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정보 분석은 어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시성,
적시성 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생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문과 정보분석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 4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예. 13번 다음 설명에 대한 대안 분석 및 검증 기법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왔어요. 예. 중요한 정보 사안과 대안 분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안 분석에는 뭐 악마의 변론, A팀, B팀, 붉은 세포 역할, 핵심 전제 점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는 이게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 사안과 관련해서 분석 방향 또는 핵심 전제가 거의 결정되었으나 여기서 핵심 전제 단어가 탁탁 나오죠. 자, 간과한 검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요한 분석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자, 다 나왔죠. 핵심 전제, 분석 전제 점검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기법이고 중요한 판단이면서도 신뢰가 높아 사람들의 사고에 깊이 고착된 견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경우에 이 기법을 활용하며 요 뒤에 내용 중요한 판단이면서 신뢰도가 높아서 사람들의 사고에 깊이 고착된 견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을 뒤집기 위해서 분석 기법이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대안 분석 기법입니다. 대안 분석 기법. 그래서 악마의 변론 애드보케이트도 마찬가지고 데빌스 애드보케이트 A팀, B팀도 마찬가지 반대팀을 만들고 붉은 세포 역할도 마찬가지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상대의 외교관이나 상대 국가의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의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 핵심 전제 조건 전제 점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중요한 정보 사안과 관련해서 분석 방향 또는 핵심 전제가 거의 결정되었으나 간과한 검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요한 분석 전제가 잘못된 전제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핵심 전제. 그렇죠? 예, 점검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 예문에 나온 것만 잘 읽어보셔도 사실 여기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신호정보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미국은 각각 울트라와 매직 작전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의 무선 통신을 감청하고 암호를 해독했다. 맞죠? 영국은 울트라, 미국은 매직 작전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의 무선 통신 내용을 해독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울트라 작전과 매직 작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영국은 1차 대전 시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보낸 비밀 전문에 멕시코 정부에게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제안하라고 지시하는 전문을 감청해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에 이제 제공을 함으로 해서 미국의 참여를 유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맞는 말이죠. 3번 1950년대 미 CIA가 영국 MI6는 서베를린 지역 터널을 굴착해서 소련의 그 공군사령부와 모스크바 간의 통신망을 10년간 도청을 해서 막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소련이 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또 이것을 역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3번 말은 이제 사실인 것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인디고 작전은 사실은 이게 울트라는 영국, 인은 뭐예요? 인디고는 미국이 독일의 암호를 해독한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독일의 암호를 해독한 이 작전이 1940에서 50년대 미영 정보당국이 소련 암호를 체계적으로 해독해서 핵무기 정보를 소련에 넘긴 로젠버그 부부 스파이 사건과 케임브리지 5인방 사건을 탐지하였던 작전이었다 하는데 인디고 작전은 그것이 아니죠. 하여튼 미국이 독일의 암호를 해독한 건 맞는데 이것은 바로 베노나 작전을 말하는 거예요. 베노나 작전. 베노나 작전 1944년부터 실제는 80년대까지 전개가 됐는데 1944년부터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초까지 해서 베노나 작전을 통해서 영국 최초의 미국의 어떤 그 NSC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영국이 같이 가담을 했는데 소련 암호문을 체계적으로 해독한 작전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이중 첩보 요원들을 탐지한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인디고 작전이 아니라 베노나 작전이 되겠죠. 그래서 14번에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15번 다음 중 비밀 공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죠. 이렇게
정책 결정자들이 비밀 공작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종종 제3의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비밀 공작은 제3의 선택이라고 했죠. 제1의 선택은 뭐예요? 외교.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1의 선택이고 제2의 선택은 전쟁의 방법이 전쟁. 그렇죠? 그다음에 무력 수단을 이용한 전쟁의 방법이고 제3의 방법이 바로 비밀 공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마크 로엔텔이 이 얘기를 했죠. 제1의 방법은 외교적인 방법 또는 방관하는 것. 제2의 방법은 전쟁 무력을 통해서. 제3의 방법은 바로 비밀 공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3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국가안보와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선택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는 것이 이것은 마크 로엔텔 제1의 선택 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또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아무런 제2의 선택은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제1의 방법이 제1의 선택이 되겠죠. 제2의 선택은 이제 무력의 전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죠. 1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2번 전통적으로 예외주의자들은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비밀 공작이 외교 정책을 지원하는 마지막 방책 혹은 불가피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밀 공작을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간주하는 일반주의자의 입장이 또 있고요. 또 비밀 공작은 원칙적으로는 국내보다는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독재 국가라든가 그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내부 국내를 대상으로 비밀 공작도 일부 수행을 하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내는 철저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16번. 다음 중 미국 연방수사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국 연방수사국. 자, 미국 내 활동하는 외국 스파이 혹은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미국인을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24년 한국계 미국인 스미테리를 체포한 기관도 바로 FBI다. 하여튼 FBI는 방첩기관이죠. 그래서 외국 스파이라든가 또 외국을 위해서 스파이 역할을 하는 미국인 해당 국가 인원도 마찬가지 스파이 활동할 때는 체포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작년에 우리 스미테리가 공직에 있다가 사실 한 10여 년 정도 이런 정보기관에 암암리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이게 또 중요 요인들의 만남도 미팅도 추천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이렇게 미국의 정보를 빼서 한국에 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스미테리를 FBI가 체포한 사건이 있었죠. 자, 그다음 2번. FBI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해외 업무는 중앙정보부에 이양했으나 해외 미국 대사관의 법무 담당관 명칭을 가진 인원을 파견해서 국내외에 연계된 해외 업무에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 그렇죠? 원래는 FBI는 국내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무래도 국내 방첩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해외의 스파이들과 연계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해외에 활동하고 있는 미국과 연계된 스파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스파이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해외에 이렇게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법무 담당관의 명칭으로 해서 해외 스파이 활동을 하는 미국에 연계돼서 스파이 활동하는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FBI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도 집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3번 FBI는 백악관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 워싱턴 주재 외국 대사관에 대한 불법 도청과 무단 침입을 한 사건으로 인해서 FBI의 불법성이 이것은 CIA의 얘기가 주고 사실은 백악관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FBI는 법무성 산하에 법무부 장관의 통제하에 있는 거죠. 예, FBI는. 법무부 장관. 그래서 백악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죠. 4번. 최근 우리나라 강릉 옥계약 마약 밀수 사건을 공부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 FBI와 한국 정보기관의 어떤 공조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BI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경찰청에서 바로 한 1000kg에 해당, 1000톤이나 1000kg인 것 같은 우리나라 전 인구가 먹어도 남을 만한 양을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 16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FBI가 백악관 산하가 아니라 법무부성 산하에 있죠. 예. 17번 방첩 활동 중에서 대스파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첩 활동을 결국은 대스파이
스파이 활동에 대한 저지 또 검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방첩 활동이죠. 그래서 1번 봅시다. 적의 정보 활동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로서 보안이 있는 반면에 상대 세력의 첩보 활동, 태업, 파괴, 암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첩 활동에는 대간첩 활동과 기만, 여경 등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예. 이것이 방첩 활동이 이제 기만, 여경, 대간첩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자, 2번 이중간첩이 적대국 정보기관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주게 되는 당무의 정보는 비밀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다. 그렇죠? 당무의 정보는 이중 스파이가 상대국의 인정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밀이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당무의 정보죠. 자, 3번 베너나 프로젝트는 미국이 1952년부터 56년까지 소련의 외교 및 첩보 조직의 통신망을 감청하고 암호를 해독한 작전이다. 그래서 미국이 1952년부터 56년까지 이게 연도가 이번에 연도 문제가 좀 이렇게 민감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베너나 작전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이제 영국 GCHQ 통신본부 정보통신본부와 함께 1943년부터 57년 실제는 80년까지도 이제 이루어졌는데 1943년부터 57년 즉 2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 직후까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운영이 됐죠. 그래서 소련 암호 통신물을 감청해서 해독한 작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베너나 작전이었다. 그래서 연도가 지금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 연도 때문에 답이 이제 3번이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미국 ODNI는 방첩을 미국에 대한 외교 정보기관의 위협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첩을 미국에 대한 외교 정보기관의 위협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라고 뭐 정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냥 그 큰 무리 없는 정의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다음 중 정보 분석관의 각종 오류 분석과 관련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겹승 쌓기 같은 경우는 처음 세운 가설에 너무 몰입해서 분석 과정에서 최초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무게를 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겹승 쌓기죠. 그래서 한 번 세운 가설에 대해서 그 가설과 맞는 첩보만 계속 합리적인 첩보로 사용이 되고 그 가설과 완전히 동떨어진 첩보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어느 하나의 가설을 계속 집중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겹심 쌓기고 맞는 말이죠. 그다음 2번 정보 분석관이 정보 생산에 있어 실패하는 원인 중 정보의 정치화 현상은 정책 결정권자가 생각하고 있는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왜곡시킴으로써 잘못된 정보 생산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치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화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정보의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자, 3번 분석관의 인위적인 오류에는 최초 개념으로 정립시킨 것들을 고수하거나 자기 생각과 모순되는 정보는 회피하는 등의 인적인 오류와 사고의 경직성 등이 있다. 분석관의 오류고 겹심쌓기 일부 내용이 포함된 맞는 말이 되겠지요. 인위적인 오류. 4번 정보의 내적인 실패의 원인에는 정보 조직 내의 첩보 수집 수단과 자료의 신빙성. 내적 실패 원인이죠. 첩보 수집 수단과 자료의 신빙성, 분석관의 자질, 인적인 오류도 내적인 실패가 되겠죠. 정보 배포와 운영 체계상의 비효율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정보의 내적 실패 원인에는 결국은 이 정보 배포와 운영 체계상의 문제, 비효율성 이것은 정보 외적인 실패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이건 4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예. 정보 외적인 실패 원인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것을 내적인 실패 원인에 포함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미국 중앙정보국 CIA 등 정보기관이 첩보 요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공작원이나 협조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포섭을 할 때 첩보의 동기 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소련이 충성 마이스, 돈, 머니, 그 다음에 아이디올로지, I, 그 다음에 C, 컴프로마이즈, 타협, 그 다음에 E, 에고지 에고, 자존심 또는 excitement, 흥분을 자극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주로 이제 소련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이에요. 돈에 가장 취약하죠. 사람은 뭐 소련이 미국 첩보요원을 고용할 때도 그렇고 미국이 소련 첩보요원을 고용할 때도 그렇고 돈이 가장 많이 사실은
많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 근데 여기서 돈이 안 나왔죠, 머니가 마이스 중에서. 그 대신 리얼리즘이 나왔어요, 현실주의가. 근데 첩보요원을 만드는 동기, 첩보요원을 만드는 동기 중 가장 많이 해당되는 요인 중에서 리얼리즘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떤 현실주의는 없고, 이 마이스가 주로 대표적인 것인데, 그 중에서 돈이 가장 사실은 많이 해당되는 것인데 돈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타협과 강제. 이 타협의 협박, 강제. 상대에게 어떤 취약점을 만들거나 조성하거나 상대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그걸 통해서 강제하거나 강압하거나 협박을 통해서 첩보용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중앙정보기관이 첩보용을 만드는 획득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공작원이나 첩주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포섭을 수행할 때 첩보원의 동기 중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사실 머니라서 머니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머니가 없기 때문에 compromise and 또는 coercion 그래서 강제 이 두 가지 방법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0번. 다음 중 신호 정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국은 1948년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과 비밀 협약을 맺고 에셜런이라는 이름의 비밀 감청 조직을 결성하였다. 여기서 이번에 연도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은 이 1948년도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베너나 작전이었고 한 60년대부터 해서 이제 이 에셜런 감청 조직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도가 일단 틀렸어요. 1번은. 자, 2번. CIA 컴퓨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서 미국이 에셜런 등 대규모 감청 체계를 통해서 강범위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이제 알려진 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3번. 신호정보 위성의 성능은 안테나 크기에 좌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안테나가 크면은 클수록 낮은 출력의 신호까지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베너나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로 이제 2차 대전과 냉전 초기에 1944년부터 1957년 집중적으로 해서 소련의 KGB와 또 군사정보국, GRU와 같은 소련 정보기관의 외교 첩보 암호문을 해독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베너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나온 것이 베너나 작전이 많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연도. 이 연도는 일본 연도가 60년대부터 해서 완전 48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20번의 답은. 그 다음에 21번. 역용공작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하는 거예요. 역용공작. 다시 이용하는 거죠. 이중간첩을. 당모인은 이중간첩이 적대국 정보기관에 제공해주는 정보를 말한다. 그렇죠? 이중간첩이 적대국 정보기관에 이중간첩이 신임을 얻기 위해서 비밀만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이중간첩을 통해서 흘려보내므로 해서 상대국에서는 그 이중간첩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알고 계속 접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모의 정보죠. 자, 2번. 영국은 울트라 계획을 이용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로 상륙한다는 거짓 정보를 독일 측에 지속적으로 흘려보냈다. 울트라 계획이 아니죠. 울트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독일의 애니그마를 영국이 이제 울트라 작전을 통해서 암호를 해독한 작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자, 3번. 피그만 공격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CIA가 애써 포섭한 이제 쿠바의 첩보 요원들이 모두 이제 카스트로 비밀 정보기관에 의해서 다시 그 전향된 이중간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중간첩들을 통해서 미국의 피그만 공격 작전이 전부 다 노출되고 실패하게 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영국은 더블 크로스 시스템을 전개해서 독일이 영국에게 침투시킨 약 40여 명의 간첩을 포섭해서 거짓 정보와 실제 정보를 적절히 혼합해서 독일에 계속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더블 크로스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죠. 울트라 계획이 아니라 바로 이제 더블 크로스 작전을 통해서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첩보 수집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첩보 수집 기법. 휴민트는 인간을 정보원으로 하여 직접 수집한 정보로서 대인 접촉이나 첩보원 등을 통해서 수집된다. 인간 정보 맞죠? 대인 접촉이나 첩보원 통해서 직접 수집한 정보고, 그 다음에 징후 계측 정보는 감청 대상이 사람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미사일 등 시험적인 무기 체계와 지상 통제소 간의 교신. 무기와 지상 통제소 간의 그 시험 통신을 감청을 해서 얻는 정보는 바로 이것이 사실은 메신트가 아니라 탤린트죠. 탤린트. 원격 측정 정보. 원격 측정 정보를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2번은.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코스모스 위성은 1962년부터 소련이 발사한 전자정보 수집 위성으로서 군사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커버네임, 코스모스란 내용, 커버네임을 사용을 했어요. 네, 맞는 말이고, 2005년 11월 DNI 산하에 공개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정보센터도 있다. DNI 산하에는. 그래서 실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예. 이건 메신트하고 탤린트의 내용을 명확히 알면 뭐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3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신호정보 수집 네트워크인 에셜론. 이거 에셜론, 베노나, 더블 크로스 작전. 이번에 그런 비밀 공작 활동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이 1948년에 에셜론이라는 이름의 비밀 감청. 에셜론은 1948년 아니라 했죠? 1960년대라 했죠? 먼저 1번 연도 자체가 잘못됐죠. 자, 보십시다. 1번 그렇고 2번 CIA 컴퓨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통해서 무선 유선 유성통신, 인터넷, 이메일 등의 모든 통신을 무차별 감청하고 있다. 이건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그다음에 3번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보통신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캐나다 통신보안기관 그리고 호주 신호국, 뉴질랜드 정보통신보안국 등 5개국이 전 세계 감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셜런 감청망이 되겠죠. 맞는 말이죠. 4번. 영국의 언론인 런던 던컨 캠벨과 뉴질랜드 언론인 니키 헤이거는 1990년대에 미국이 군사적 외교적인 목적이 아닌 산업 스파이 활동을 위해서 에첼런 트래픽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뭐 일반적으로 누가 주장했다 하는 문제는 정확히 사실은 이건 제가 국가정보학에서 강의를 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1번 자체가 연도 자체가 정확히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중복되는 문장 내용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단지 출제 경향을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기관의 통제의 문제가 나왔네요. 정보기관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하므로 때로는 국민 사생활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가 감독과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의회 감독과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정보기관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내용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2번. 정보의 통제란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 주체들이 정보기구 활동의 조직 목표에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통제 기준을 설정한 후에 다양한 통제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정보기구를 평가, 시정, 조치해 나가는 활동의 전반이 바로 통제다. 맞는 말이죠. 전반적으로. 자, 사법부는 정보기관의 권한이 남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시민이 비밀 정보 활동에 대한 사법적인 검토를 요구가 될 경우 판사들이 개입해서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판결로 정보기관을 제재하는 것이 이 사법부의 어떤 통제가 되겠죠. 통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법부의 통제 방법은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 시민의 어떤 개인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그 개인의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이게 그때 이제 사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해서 판결을 통해서 정보기관을 제재하는 방법, 그것이 사법부의 통제가 되겠죠. 사법부에 의한 정보기관의 통제. 4번. 언론기관은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보기관의 부당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실 정보기관과 언론기관은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정보기관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비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언론기관은 그것을 공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두 기관의 상반된
성격에 의해서 언론기관도 하나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기관이 모두 부당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맞지만은 모든 정보에 대해서 공개한다, 모두 공개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언론도 국가안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 공개함으로 해서 국가안보 국가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면 공개 안 하니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언론이 공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정보 실패 극복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현대국가정보학하고 그 다음에 GWP 제가 편집해낸 국가정보학 기본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쿠어는 천재적인 정보 요원은 소수라고 속하며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일정 수준까지 분석관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해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정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석관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분석관들은 타고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우수한 요원들을 많이 모집을 채용해서 썼어요. 초기에는 정부 각 국가의 초기 정보기관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우수 요원들에 대한 리크루트 채용이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라쿠어는 이런 사실 천재적인 정보 요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그 얘기한 사람이 라쿠어고, 가스는 기회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기회 분석 기법이 입각해서 분석하는 정책 결정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의 선호도에 맞는 분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주장한 거죠. 기회 분석 기법 자체가 이 내용이 맞죠. 분석관과 정책 결정자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 배치는 정보의 정치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 분석관과 사용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것이 이제 가슨의 기회 분석 기법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아니죠. 예, 배치는 사실은 소속 기관의 입장이나 정보 공동체의 합의에 구애되지 않고 분석관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배치는 분석관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예. 그래서 정보기관의 정보 공동체의 어떤 합의, 정보 공동체의 공통된 그 정보 분석 내용보다는 분석관 개개인의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자유스럽게 자신의 분석 내용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배추의 주장이에요. 배추. 그래서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기회분석학파와 동일한 그 노선인데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3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핸델은 관료주의의 계층질서 효과로 인해서 정책결정권자가 하위직 정보분석관의 정보판단 보고서를 왜곡되게 해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하다. 즉 이것도 같은 노선이겠죠. 기회분석학파하고. 그래서 하위 정보분석관도 고위직 정책결정자와 수시로 접촉을 해서 서로 간에 정보 계층에 의한 소통을 타파하자. 계층에 의해서 소통이 막히는 것을 타파하자 하는 차원에서의 주장하는 것이 핸델이죠. 핸델.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금년도에 7급 문제 복귀 해설을 강의를 했는데, 이 7급 복귀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단지 일부 정보를 갖고 복귀한 문제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상기시키는 차원, 그리고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왔구나, 또 앞으로 공부를 더 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문제 유형과 경향, 출제 경향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을 본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또 내년에 또 시험을 볼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